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장점을 발휘해서 행복감을 높여라. 중국의 유명 드라마 마지의 행복에 남자 주인공의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자신의 단점과 남의 장점을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해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자신의 장점과 남의 단점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지지. 고뇌, 불만, 원망,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와 부러움은 대부분 비교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맹목적인 비교는 잘못된 관념과 욕심으로 우리의 눈을 가림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자기 비하감을 부추겨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행복이 아닌 원망과 노여움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개발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칭화대학교의 장샤오친 부교수는 중국 CCTV 심리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임시 사회자를 맡은 후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이런 감상을 남겼다. 사람은 일평생 명예와 이익을 쫓다가도 마지막에는 결국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먹고 사는 걱정을 아예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쩌면 당신도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몇 번씩 고민하며 매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돈은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경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대장장이가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매우 질 좋은 철 한 덩이씩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체격이 우람하고 건장한 형은 아버지가 남긴 철로 보검을 만들어서 매일 검술 훈련을 했습니다.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허약한 동생은 송곳이나 바늘 등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 동생의 소극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형이 동생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열심히 검술을 익혀 언젠가는 반드시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거다. 그래서 돈도 펑펑 쓰며 살 거야.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봐라. 매일 송곳 바늘 따위를 팔아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있잖니. 이래서는 잘 돼봤자 동네 장세꾼이 전부야. 하지만 동생은 아무 대꾸도 없이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형은 캐제를 부르며 검을 들고 전쟁터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보검을 휘두르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수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형은 그동안의 공을 인정받아 국가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호언 장담하던 대로 빛나는 명예는 물론 엄청난 재물까지 한꺼번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동생의 아내는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을 좀 봐요. 당신도 애초에 보검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고생하며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동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나는 장사를 하는 것이 천성에 맞는다오.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며 사는 게 좋지 않겠소, 부인?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어느 날 형이 벼랑갓 고향으로 돌아왔다. 간신부의 모락에 넘어간 황제가 그를 조정해서 쫓아낸 것이었다. 날랜 검술도 고향에서는 쓸데없었고 가사는 탕진한 지 이미 오래였다. 결국 형은 바늘 따위를 파는 동생에게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한때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다 무슨 소용인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이제 보니 돈은 별로 없어도 자기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사는 동생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러시아의 대문호 투르게네프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천천히 산책을 즐기며 길가에 핀 꽃들을 어루만지는 때다. 더 멀리, 더 오래 걷고 싶다면 발에 맞는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 그런데 편한 신발이 꼭 가장 예쁜 신발은 아닐 수도 있다. 만약 무조건 예쁘고 화려한 신발만 탐내고 고집한다면 결국 발을 상하게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신발이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발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신발보다는 발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간과한다. 아시아 금정 심리연구소의 왕빙 수석연구원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다. 행복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발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평생토록 행복을 찾아 헤맨다. 어쩌면 행복이란 처음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모리스 메텔리 링크의 아동국에서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집안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르는 소유한 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복한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긍정적인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라고 권했다. 그 역시 심리학을 학문으로 연구하는데 벗어나 심리학 지식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 문예 비평가 헨리 맨켄은 말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보다 훨씬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라. 그러면 항상 행복할 수 있다. 사실 행복해지는 법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비교하지 말라. 하버드 행복 노트. 우리는 종종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과정 자체를 즐기지 못합니다. 또한 명예와 재물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권력과 돈을 쫓는데 시간을 몽땅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신에게 의미 있고 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그 과정을 즐기고 누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부유함의 정의를 다시 내려라. 당신이 얼마나 부유하든
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결국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놓고 오직 영혼만 가지고 가게 된다. 그래서 처음 세상에 왔을 때보다 훨씬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인생은 물질의 향연이 벌어지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실현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나모리 가즈오 일본 항공 인터내셔널 회장의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생각의 폭을 영혼의 선상까지 확장시켰을 때 우리는 부유함에 단순히 물질적 의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층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과 기쁨을 하나의 줄로 단단히 묶어두고 돈이야말로 기쁨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 수치를 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세계 국가는 3배 이상, 중국은 그보다 훨씬 많이 물질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의 정도는 오히려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격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은 소금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르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영원히 빈곤하지 않지만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부유하지 못하다. 몸값도 비싸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대신 누군가 자기 재산을 빼앗거나 훔칠까 두려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가족들과도 늘 불화를 겪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을 하는 이씨, 그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같이 일을 나갔다가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그가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이 넘쳐납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대략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27,000평방미터, 현 시세로 약 700평방미터당 120에서 130만 유안, 공장, 사무실, 설비 등 고정 가치 자산 7에서 8천만 유안, 한 채당 900만 유안 정도인 빌라 3채 보유, 부동산 자산 약 1천만 유안. 이 씨는 스라에 2남 1녀를 두었는데 그가 특히 아끼는 고명딸은 단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않고 곱게 키웠습니다. 두 아들은 이 씨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업에는 전혀 재주가 없습니다. 두 아들이 각자 사업을 벌였다가 망하면서 손해를 본 것만 해도 이미 2~3천만 유안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 탓에 이 씨는 퇴직할 나이가 훨씬 넘었음에도 일선에서 물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보다 더 이 씨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가정 불화입니다. 두 아들과 이 씨의 사이는 틀어진 지 이미 오래였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늘 큰 소리가 났습니다. 특히 딸과 두 아들이 서로 죽일 듯 싸울 때면은 이 씨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요즘 큰아들은 이 씨에게 회사를 물려 달라고 시위 중입니다. 함부로 경영에 간여섭해서 이 씨가 중요한 직원을 제멋대로 내보내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새로 간 사무실 유리를 몽땅 깨트리는 소동까지 벌였지만은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들 쉬쉬하며 자식을
잘못 둔 덕에 늙음하기 되도록 쉬지 못하고 마음고생을 하는 이 시를 가엾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 때는 오로지 좀 더 잘 살고 잘 입고 잘 살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것을 막상 손에 놓고 나면 어느새 행복은 저만치 가버리고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부유해진다고 해서 과연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자신의 생각보다 이미 훨씬 부유합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탓에 늘 부족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욕심은 저주와 같아서 우리를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쫓아뛰게 만듭니다. 다음은 어느 신문에 실렸던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실 조만간 포브스를 고소할 생각입니다. 수백억 달러를 가졌다는 블루나이의 술타는 부자 명단에 올려놓고 정작 나는 쏙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은 결코 돈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나 봅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일단 나는 건강합니다. 또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가졌습니다. 현명할 뿐만 아니라 나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아내도 있고 그 존재만으로 내게 행복을 주는 자녀도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하고 귀여운 손자까지 있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든든한 형제 자매와 친구,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글을 응원하는 독자는 비록 4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늘 진지하게 내 작품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집이 있고 집안 한가득 책이 있습니다. 작은 과수원도 있어서 매년 달콤한 사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개도 한 마리 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다가 꼬리를 흔들며 나를 맞이해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나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걸을 수 있습니다. 손도 아직 영민하게 움직이고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하지만 나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으로서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과연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포브스는 왜 나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선정하지 않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를 몇 채나 가지고 있어도 잘 때 필요한 것은 방 한 칸 뿐입니다. 창고에 식량이 가득해도 하루에 먹는 것은 단 3끼 뿐입니다. 역사 속의 왕들은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에 앉아 만민의 우러름을 받으며 산의 진미를 먹고 비단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을 진정으로 부유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 중 형제와 진심 어린 우애를 나누었고 배필과 진정한 사랑을 나눈 이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와 명예, 모든 것을 가졌어도 진실한 우애와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결국은 빈털터리나 다름없습니다. 어느 부자가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물이란 몸 밖의 것이라 살아서 가져오지 못하고 죽어서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 내 한 몸 편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만큼 귀한 일이 또 어디 있으랴. 부유함은 결코 돈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가난함도 부유함도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돈입니다. 자산, 부채, 이윤, 손해 모두 돈과 관련된 것이며 돈과 무관한 것은 기준에 들지 못합니다. 돈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인 것입니다. 인생에도 이윤과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과 전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적이었습니다.